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고 모든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는 계절이죠.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권동주 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사님 무더운 여름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 여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죠? 예, 저는 이 여름이면 당연히 이렇게 무덥지만 올해는 적절한 타이밍에 태풍이 와줘서 네. 더위를 많이 이렇게 식혀주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여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9호로 개벽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표지 사진을 보면 지난 7월 26일에 우리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수련회 사진이 실렸네요. 예. 자, 그리고 살펴볼 기사는요. 종도사님 도훈과 태상 종도사님 도훈 명상, 진리를 만나는 기쁨, 그리고 궁궐에서 만나는 한문화, 그리고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또 이번 달에 새로 들어가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바로 Fun English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총 6개 꼭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12쪽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는 구체적으로 환단고기 위서론 12의 그 핵심과 그 환단고기의 그 사서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환단고기 내용을 한다고 해서요. 제가 환단고기 책들을 가져왔는데요. 저 지금 보시는 책은 환단고기 역주본 크라운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포켓용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크라운판은 각주와 미주가 풍부해서요. 1400페이지가 넘습니다. 뭐 역사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판형은 환단고기 원전인데 본문을 읽으면서 원문 해석에 대한 힘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포켓용은 아담해서 이제 휴대하기에 아주 좋지요. 자, 먼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요. 종도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벽지 13쪽인데요. 위만이 번조선의 왕권을 찬탈을 하고 나서 86년 만에, 그러니까 손자 우고 때 와서 이제 망하게 되죠. 이후 역사에서 위만의 후손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죠. 종도사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배은 망덕한 자는 그 집안이 얼마 못 가서 패망을 해서 영원히 역사의 어둠으로 사라져 버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번조선의 그 왕 기준이 그 한 나라의 그 숙청을 피해 도망온 위만을 받아주게 되죠. 네. 국경 수비대 그 대장까지 임명하게 되는데요. 1년도 지나지 않아 준왕을 속이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에서는 이 사건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환단고기 그 포켓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정미 한해시의 연추 위만이 절거 섭이 이루할세 번안준이 위전 부적하야 입회 이망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번조선의 그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났는데 여기서 절자를 이렇게 서고 있죠. 이게 훔친다, 또 남몰래 도둑질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서비에서 빗자는 두매, 변방, 또한 교회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루에서 우자도 모퉁이, 구석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위만이 차지한 그 땅이 당군 조선의 서쪽 변방이고, 또한 이 위만은
단군 조선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삼성기의 저자 안암노 선생이 아주 간결하고 또한 분명한 그런 필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원전 공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호에는 그 종도사님께서 환단고기 위서론의 주요 논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호사님, 예. 그 초기에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명 또 수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트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은 후대에 나온 지명이나 근대 수러가 환단고기에 나오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전 책들을 보면 국가, 문화, 평등, 자유, 헌법, 인류, 산업 뭐 이런 용어들을 흔히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또 하나 이제 그들 주장은 환단고기를 편찬하고 또 전수해 준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환단고기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지어낸 창작물이다. 뭐 개연수는 허구의 인물이다. 환단고기는 이유립이 만든 책이다. 이런 식입니다. 예. 정도사님께서 그 위서론자의 그 주장에 대해서 부정을 위한 그 부정의 논리이며 지성의 그 가면을 쓴 억지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요즘 그 위서론자들은 그 1979년에 나온 이 환단고기 광호2의 사본과 그리고 1983년에 나온 배달의 숙본 중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그 여러 군데 있다는 이유로 이 환단고기 그 전체를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부정해 버립니다. 참 이것은 빈대 잡다 초간 삼간 태우는 격이죠. 그렇죠. 예. 그 먼저 이 동서양의 모든 이 고전이나 경전은 원래 원전 그대로 보존되어서 내려온 책이 거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 문화 원전들을 보면 전성되는 과정에서 첨삭이 이루어져서 그 여러 판본이 전하는 경우가 아주 이렇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 논어, 열자, 또 이 황제 내경이 그렇고요. 또한 이 기독교의 그 바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전들을 위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동서양의 위대한 고전들을 보면 사실 저자 이후에 그 후세에 뛰어난 인재들이 나와서요. 보정 작업을 해서 고전으로 거듭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자의 도덕경이죠. 원래 왕필 이전 판본에서는 덕경이 앞에 있고요. 도경이 뒤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왕필이 도자를 좋아해서 도경을 앞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지금의 도덕경으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환단고기의 경우도 이유립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서 보정 작업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 당시 보천교는 세계 종교사상 유례가 없이 빠른 시일 안에 600만 교도를 모았습니다. 특히 보천교에서는 독립운동 심장부 상해 임시정부에 거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저 보천교, 천도교, 대종교를 유사종교, 사이비종교라 한 겁니다.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은 그 사이비를 따다가 역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진정한 대안인에게 갖다 붙여서 사이비 역사학이다, 유사 역사학이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므로 위서론자들이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에는 그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환단고기의 사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정도사님께서 이 9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벽지 23쪽입니다. 네. 첫째로 임나 1본부에서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임나 1본부는 우리가 4세기, 6세기경에
그 고대 외가 그 한반도 남부의 가야 땅, 그 임나 지역에 임나 일본부를 세워갖고 네. 이 한반도 남부 땅을 다스렸다는 그런 학설이죠. 이거 역시 이제 역사 진실을 뒤집는 그 일제의 왜곡입니다. 네네. 그 임나의 위치에 대해 그 학설이 이렇게 분분한데요. 이 환단고기 고구려국 봉기를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환단고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 614쪽입니다. 임나자는 본제 대마도 서북계 하니 북조에 하니 뒤쪽에 가면 그 후에 대마 이도가 수위 임나 소재고로 자시로 임나는 내 대마 전칭야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나는 본래 그 대마도의 그 서북 경계에 위치하여 네. 북쪽은 바다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뒤에 그 대마도 두 섬이 이제 마침내 그 임나의 그 통제를 받게 되어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임나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또 지금 616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고구려가 임나, 대마도를 거점으로 해서 육지와 바다에 있는 모든 외를 10개 나라로 나누어 통치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이 주장하는 그 임나일 본부는 뭐 이걸 이렇게 거꾸로 좀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네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 일본이 주장하는 모든 역사는 거꾸로 뒤집어야만 그 진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뒤집어야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상생 방송에서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 부경대편이 현재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가야 역사의 그 진실이 1500년 만에 이렇게 밝혀지는데요. 여기서 이 대마도의 비밀과 그리고 일본 뿌리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우리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환단고기 북부여기가 부여사를 완전히 복원해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교과서를 보면 부여의 역사를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환단고기에서 이 부여 역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그 혈통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없고요. 오직 환단고기가 아주 유일합니다. 네. 48세 고열과 단군 때 임술년 그러니까 BC 239년 4월 8일에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을 했고 그 해모수의 4세 손이 고주몽입니다. 자, 북부여기에서는 이제 고주몽의 혈통 계보가 나오죠. 이건 이제 광개토 대왕비의 환지 17세 손이라는 그 대목과 일치합니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을 위해서 비를 세웠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시조는 해모수를 가리킵니다. 고주몽으로부터 치면은 13세 손이죠. 그렇죠. 고구려 이전의 역사를 밝혀준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 국통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준다는 것은 환단고기가 사서로서 정말 참 위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동서 인류 문화의 영원한 조국, 천산 동방의 12황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총은 황국이요, 두는 즉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해서 12분국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역시 그 삼성기 하에 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가르침이 이미 그 환국의 통치 이념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홍익인간을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이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개천절도 이제 환웅천왕의 배달국 건국인 것을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일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27쪽을 보면
환단고기의 7제 가치는 바로 이제 환국, 배달, 조선 그 시대의 그 문자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의 한글은 그 원형이 3세 가륵단군 때 가림토 38자에서 나왔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 세기를 편찬한 분인데요. 그분의 그 손자 이원이 세종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제자인 세종에게 단군 세기를 전수했겠죠. 이 단군 세기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28자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마지막 9번째로요. 이 우주의 자연정신의 혼백을 신성한 수 3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삼신문화인데 옛날 그 제사장 왕들이 문명을 창조하고 나라를 열 때는 우주의 신성한 삼수를 근본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군 조선의 사만이죠. 또 몽골의 삼, 울루스, 카자흐스탄의 삼주스, 또 헝가리에는 삼구스, 러시아의 삼루스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데요. 세 사람 또는 3구역으로 국가 건설의 밑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환단고기의 그 가치를 종무사님께서 9가지로 전했는데요.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환단고기 역주본 그 해제를 보면 환단고기에서만 전해주는 새로운 역사의 진실 52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환단고기 그 진위 논쟁의 그 주요 논점 1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역주본을 참고하시면 환단고기 그 가치나 위선에 대해 소상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자,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종도사님께서 전 지구촌의 환단고기에 원형 문화 정신이 꽉 들어차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파리의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 대형 박물관의 가이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뭐 어쩔 수 없이 그 환단고기의 정신에 맞게 유물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환단고기 위서론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예, 이제 환단고기가 전해주는 원형문화 정신과 역사 진실을 통해서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다. 그리고 우리 그 근대사의 핵심 주제, 개벽.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벽을 이제는 성취할 때다. 뭐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 명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4대 인간상에 관한 말씀이 실렸습니다. 예, 이 말씀은 그 지금으로부터 그 20년 전 말씀인데요. 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옛날 사람들은 지인용 삼달덕을 말했지만 나는 이것을 과학화해서 사람은 창조적이며 도덕적이며 외교적이며 영웅적인 인간이 돼야 한다고 4대 요소를 말했다. 사람은 창조적이며 도덕적이며 외교적이며 영웅적인 이 4대 요소를 구비해야 인격적으로 완성품이다. 물건으로 말하면 하자 없이 된 물건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이 말씀, 사람은 창조적이며 도덕적이며 외교적이며 영웅적인 인간이 돼야 한다. 이걸 생활의 그 기관으로 삼고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도생님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보아왔는데요. 네. 유소사님은 이 말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상제님께서 옛사람을 이렇게 평론하실 때 매양 그 칭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도전의 그 8편 62장에 보면 강태공, 뭐 석가모니, 관운장, 이마도 대성사를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태상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4대 인간상의 그 요소를 골고루 그 갖추신 분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강태공, 그다음 석가모니, 관운장, 또 이마두 대신사 분을 그 칭찬을 상제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관운장의 경우는 의리 때문에 성제군의 그 반열에 올라선 분이죠. 네.
각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장점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념을 세워봤습니다. 이런 개념을 한번 세워봤는데 창조적인 인간은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고 도덕적인 인간은 공도에 입각한 그 삶을 사는 것, 또 외교적인 인간은 예를 지키며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영웅적인 인간은 좀 더 큰 스케일로 일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대 인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를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외교적인 인간,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과거에 그 종도사님께서 그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그 창조의 씨앗이고 조화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상제님의 이 진리에서 모든 이 조화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소리가 진정 참다운 그 조화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말과 또 어떤 태도, 모든 걸 종합적인 그 예술이 되었을 때 그 외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예. 우리 유소사님은 4대 인간상 중에 어떠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 입도 전에 그 옷장사를 하면서 너무나 그 불의한 일들을 많이 봤고, 또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그 선천의 상극 세상에서는 돈벌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태상종도사님의 4대 인간상 중에 그 도덕적인 인간을 제 자신으로는 제일 근본에 둡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 4대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4대 인간상의 요소를 갖춘 사람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가을 개벽기를 통해서 4대 인간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도자로 거듭나는 때라는 그 말씀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평소에 태상종도사님께서 거짓 없는 참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증산도 도생들은 다 하나같이 진실무의하고 솔선수범하고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귀고 싶은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거짓이 없는 참 사람이 되라. 사람은 무게가 있고 신중하고 덕이 있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지. 조삼모사하고 조변 섞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울간 개벽제에서는 총 5분의 입도 사연이 실렸는데요. 네. 이 중에서 올해 음력 6월 달에 익산 신동 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일순 도생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불교 신앙을 하시다가 대순을 거쳐서 상생방송을 통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신 분인데요. 4년 전에 대순 사람을 만나서 대순에 잠깐 입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고 곧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태월주를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특이한 사건은 이분이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농약을 마시고 1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참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살려주마라는 그런 우렁찬 목소리를 이분이 이제 3번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10일 만에
깨어나게 되는데 혼수 상태에서 자신이 태울 줄을 읽었고 깨어나서도 태울 줄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예. 신기하죠. 예. 예. 좀 조상님이 살려주신 거네요. 그 이후 그 남편과 사이가 아주 좋아졌고 네. 다시 절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불교 방송을 보다가 이제 상생 방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 방송을 꾸준하게 보다가 네. 그 올해 6월 중순경에 도장 사람으로부터 6월 23일 그 도전 문화 콘서트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척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장에서 이제 찾아온 이제 그날 밤 꿈에 어깨까지 이렇게 머리카락이 늘어뜨린 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척신이죠. 네네. 예, 그 6월 23일 그 도전 문화 콘서트 이틀 전에는 네네. 척신이 그 김미순 도생님의 그 오른손을 그 비틀어서 한 바퀴 돌리며 완전히 꺾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경험 속에서도 이 도전 문화 콘서트 당일날 네. 무사히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청수 그릇과 상제님의 어진 그리고 태모님의 진영을 구입해서 모시고 바로 그 청수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 좀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의지가 대단하신 분 같아요. 보통 척신에게 이렇게 당하면은 꺾이게 돼 있는데 또 이제 개벽지를 보면 그 본부에 다녀온 그 다음 날부터요 수행을 하고 복록수를 남편에게 이제 마시라고 했는데 예. 처음에 이 남편이 삼키지를 못하고 이제 3번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마시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토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일주일간 남편이 이제 그 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직 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배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문을 꾸준히 읽으면서 수행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상제님 말씀에도 이 청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 기운을 받는 수기를 받는 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바로 이 청수에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동서양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청수 이게 복록수를 이렇게 모시고 청수를 모시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화의 어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상제님, 태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청수를 모시게 되면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살펴본 그 김희순 그 도생님의 그 입도 수기를 보면 네. 남편과 이렇게 그 사이가 좋아지면서 또 술도 끊고 이 건강을 이렇게 회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도장에 함께 다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또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직접 또 제가 전해 들었고요. 네. 가족들도 한 명씩 이 도장에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또한 이제 전주 최씨 조상님도 잘 모시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김희순 성도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이 아름다운 마음씨 그대로 그 신앙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큰 일꾼으로 성숙하길 기원드립니다. 예. 어렵게 만나신 것만큼 굳건한 그 진리 의식으로요 크게 열매 맺는 신앙하시기를 저도 이제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새롭게 선보이는 펀 잉글리시 시간인데요. 어린이 도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상제님 진리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수를 모시는 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Fun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게 될 켈리쌤입니다. 오늘은 청수를 모셔요란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한번 들어볼까요? In Jingsando, we offer a bowl of fresh water every morning and every night. First, clean you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in it. It's simple, but it's very important to do it with your sincere mind. 잘 들으셨나요? 증산도에서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천지에 봉청수를 올리고 기도를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신교의 가르침에 따라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드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청수 모시기. 영어 표현으로도 한번 배워볼까요? 타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영어 공부를 할 예쁜 친구가 옆에 나와 있어요. Hi, Lacey. Hi, Teacher Kell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우리 레이시도 청수를 모셔봤나요? 네, 엄마께서 알려주셔서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배워볼 첫 번째 표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청수를 모셔요 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offer a bowl of fresh water 이라고 해요. offer a bowl Offer a bowl of fresh water. of fresh water. Very good. 한번 이어서 말해볼까요? Offer a bowl of fresh water. Offer a bowl of fresh water. Yes, very good. offer이라는 단어는 공급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offer a bowl of fresh water 이라고 하면은 물 한 그릇을 바친다, 올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Offer a bowl of fresh water. Offer a bowl of fresh water.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청수는 어떻게 모시는 걸까요? 청수 그릇을 닫고 그릇에 물을 부어요. 맞아요. 먼저 청수 그릇을 닫고 맑은 생수를 부으면 돼요. 자, 여러분, 청수 그릇을 닦는다는 표현은 clean your water bowl 이라고 하면 됩니다. clean your water bowl. Clean your water bowl. Good. 그리고 물을 붓다라는 표현은 pour 이라고 하시면 돼요. pour. Pour. pour the fresh water. Pour the fresh water. 네, 물을 부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한번 이어서 말해볼까요? Clean your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Clean your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Very good.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Clean your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Clean your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Clean my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Clean my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Very good. 아주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청수를 모셔요를 우리 레이시와 함께 대화로 나눠볼까요? In Chingsan-do, we offer a bowl of fresh water every morning and every night. And how do we do that? First, clean your wate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in it. Good job. It's simple, but remember to do it with your sincere mind. Oh, I see. I should offer a bowl of fresh water from now on. Sounds great. 오늘 이렇게 청수를 모시는 표현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청수를 모셔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Yes, I can. 우리 친구들 Fun English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우리 어린이 도생님이 참 잘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귀엽고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그 표현이 아주 짤막하니까 부담 없이 따라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궁궐에서 만나는 한문화입니다. 오늘이 궁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죠. 경희궁과 종묘를 같이 다룰 차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궁궐의 역사, 또 궁궐에 담긴 철학, 또 건물의 배치나 그 의미 등을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궁궐에서 제일 어려운 게 건물 이름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경희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궁궐에 있는 그 건물의 기능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참 그게 헷갈렸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 궁궐 건물을 보면 그 정면 위쪽 판자 위에 건물 이름이 이제 적혀 있죠. 네. 이제 그걸 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액 글씨 중에 맨 마지막 글자를 보면 그 건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당, 합각, 재헌, 루정 이 8글자만 알면 되겠습니다. 꼭 무슨 주문 같네요. 네, 이 8글자의 그 내용만 알면은 건물의 외형 그리고 주인의 신분 또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전자입니다. 전자를 쓰는 건물은 가장 격이 높은 건물입니다. 임금과 왕실, 직계 가족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고요. 네. 일상적인 귀거 활동보다는 의식 행사를 비롯한 공적 활동을 하는데 주로 쓰는 건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운궁의 중화전, 또 경희궁의 숭정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은 전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건물을 말합니다. 창덕궁의 침전인 희정당, 또 경복궁의 자선당 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런 활동에 쓰이는 건물입니다. 네. 합이나 각은 대개 전이나 당, 부근에서 그것을 보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평범한 건물보다는 격이 높죠. 합은 여성이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복궁 왕비 침전인 교태전의 부속 건물인 흠경각이나 제수합 등이 그 보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에서 이제 각까지는 그 뒤에 하자를 붙여서 그 주인을 높이는 그 2인칭 대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자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의 주인, 다시 말하면 임금님을 가리켜서 전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또한 그 외에 각하라든지 합하라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예. 예, 황제를 호칭할 때 폐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 역시 폐자가 섬돌, 계단을 말하는 거니까 전하하고 유사한 개념이네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원칙을 알고 궁궐에 간다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와 헌은 가장 이제 흔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평균적인 등급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왕실 가족이나 또한 이 궁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공간입니다. 네. 제는 숙식 등 일상적인 주거 또 혹은 조용하게 독서나 사색을 하려고 쓰는 건물이고요. 이 헌은 대청마루가 발달되어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루는 땅으로부터 사람 높이 정도의 그 마루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집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 경회루나 남원의 광안루처럼 큰 다락집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은 연못가나 이제 개울가 또는 산속이나 바닷가 이제 경관이 좋은 곳에 주로 있고 휴식이나 이제 연회 공간으로 사용하는 작은 그 규모의 집을 말합니다. 네. 주변에 이제 경치를 보기 위한 그 곳이므로 그에 이제 벽이 없죠. 그 이제 정자는 이 자연 속의 그 인공 그 구조물로 또 창덕궁의 그 후원의 부용정, 경복궁의 그 향원정 대표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빨리 경희궁으로 좀 들어가 봐야죠. 예. 먼저 이 경희궁의 그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희는 경사스럽고
기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경덕궁이라고 불렀다가 영조 36년 1760년에 경희궁으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의 개인 집이었는데요. 이곳을 이제 광해군이 이제 빼앗아서 궁을 세우게 되죠. 네. 경희궁은 인조부터 철종까지 10대에 걸친 왕들이 머물렀던 이제 곳입니다. 예. 자, 원래 경희궁 궁궐도를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저게 지금의 모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흔적만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궁이 훼손된 것은 1차적으로 경복궁이 복원되면서요. 많은 정각들이 경복궁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훼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제 때 공립학교가 들어서면서 크게 또 이제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2002년에 지금의 그 서울시립박물관이 경희궁 자리에 있잖아요. 그때 개관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손상이 되었고요. 현재 정전과 그 주변을 좀 복원을 해서 그나마 이곳이 옛날 그 왕들의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경희궁 건물 중에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은 흥화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흥화문도 순환을 겪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를 지으면서 이 흥화문을 정문으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해방 후에 다시 이 흥화문은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영빈관 정문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의 위치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건 숭정전입니다. 네. 경희궁의 정전이죠. 그런데 현재 숭정전 건물은 5차례의 발굴 조사를 토대로 새롭게 완공된 건물입니다. 네. 원래 이제 숭정전 건물은 지금 동국대학교 교내에 있는 정각원 건물입니다. 네. 경희궁을 보면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너무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일제히 우리 문화 말살 정책과 우리 스스로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종묘로 넘어가 볼까요? 권소사님, 종묘도 궁궐 범주에 들어갑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사실 경희궁 대신에 종묘를 궁궐의 범주에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묘라고 했을 때 이 묘자는 신위를 모신 사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위는 당연히 왕의 신위를 말하죠. 그리고 이 왕의 영혼을 모신 곳이니까 어떤 면에서 궁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보이는데 아주 이렇게 웅장해 보이죠. 네네. 종묘 제도는 중국에도 있지만 그 기능이 상실되었고 오직 우리나라의 종묘만이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도 제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종묘는 돌아가신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사직에서 사는 토지의 신을 말하고 또 직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서울에 사직단이 있죠. 옛날 왕조에서는 종묘에서의 제사와 사직에서의 제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묘사직이라는 말이 국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종묘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열고 수도를 한양으로 정할 때 가장 먼저 지은 건물입니다. 종묘부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지었죠. 소사님, 우리나라 종묘 건물에는 특징이 있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142쪽을 보면 객원 기자께서 정리를 잘 했는데요. 우리가 이 종묘 정전 건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했다고 합니다. 왕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성화하시니까 이 공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19칸이었는데 원래는 7칸짜리였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정축을 한 게 헌종 때였다고 합니다. 네. 이 헌종 이후에 철종, 고종, 순종 그리고 영친왕이 들어가면서
제실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왕조의 운명이 그 숫자로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벽지를 보니까 왕이 승하하면요 묘호를 받게 되는데 묘호가 있는 것 자체가 종묘에 모셔져 있다는 것인데요. 또 그 종묘에 모셔지면 당연히 또 묘호가 있게 되는 거고요.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은 종묘에 없습니다. 묘호를 받지 못했죠. 이름도 그대로 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종묘 정전의 그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건물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네. 그 종묘 정전이 비교적 낮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저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정전 건물 옆에 넓은 공간이 월대인데요. 아주 넓죠. 저기서 이제 제례를 지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넓었습니다. 예, 저 길이 실로인데 글자 그대로 신명이 다니는 길입니다. 정전 돌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종묘의 그 정전 앞에 서서 바라보면 저절로 경건함과 신비감이 느껴지는데요. 바닥에 있는 박석들도 균형이 잘 잡혀 있고요. 또 종묘 정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하고 공경스러운 기운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번잡하고 산만해질 때 종묘에 간다면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 종묘에는 또 하나 세계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묘 대제인데요. 매년 봄,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죠. 종묘에는 중요한 제사가 1년에 5번 있습니다. 추나 추동 사시제와 동지 이후 세 번째 그 미일에 지내는 납제가 그것인데요. 이를 이제 오향 대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례를 지낼 때 음악을 우리가 사용하죠. 바로 종묘 제례악이죠. 2001년에 역시 유네스코 인류 부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묘 제례악을 들어보면 아주 중후하고 화려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6회에 걸쳐서 궁궐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궁궐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 선조들의 철학과 궁궐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호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궁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알아본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에 유학 질서를 바탕으로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9,000년 동안 연면이 이어져 왔던 우리의 원령 문화들, 예를 든다면 음양오행이나 팔괘, 또 천원지방 사상, 또 용봉 사상 등이 깔려 있는데요. 우리가 이 궁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화 코드를 하나하나 찾을 수 있어갖고 아주 이렇게 좋았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그 궁궐 시리즈를 연재해 주신 이혜영 객원 기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구촌 개벽 뉴스 시간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실렸네요. 예, 일본이 지난 7월 1일에 플로렌 폴리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또 에칭가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죠. まず1点目ですが、本日の閣議におきまして輸出貿易管理令の改正が決定をされました。7月1日に発表しておりました通り、別表第3の国から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한일 관계가 큰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예, 먼저 일본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죠. 실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판결에 따라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불만은 강제징용의 그 개인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한국 대법원이 국제법과 같은 그 협정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에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서 파기된 것 역시 일본 측이 주장하는 대한국 신뢰 상실의 한 요인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민간 차원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현해탄의 한일 양국 간의 그 긴장의 파고가 높아갈 무렵에 또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었죠. 지난 7월 23일 오전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전략 폭격기들이 함께 우리의 그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을 해서 러시아 경보기에 20발의 성광탄을 투하하고 360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또한 경고 사격이 이루어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 식별구역으로 넘어가자 일본도 10여 대의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러 4개국의 군용기 30여 대가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3시간 동안 뒤엉키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일초적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참 알고 보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었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비행을 한 것은 사실 사전에 다 약속되고 계획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의도로 이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예, 7월 23일이라는 그 시점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에 한창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이죠. 두 나라는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나 남진아해 문제 등으로 군사적으로도 참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한국과 일본 관계 역시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지구촌 슈퍼파워 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 중에서 가장 약해진 고리, 한일 간의 틈새를 더 버려보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나라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항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네요. 묘하게도 또 독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제 수호사님 말씀처럼 한일 간의 틈새를 더 벌려보자는 의도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행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 장관은 다케시마로 자기들은 부르죠.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 이런 항상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독도 영유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잠잠하던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되살아난 모양새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었죠. 이제 일본과는 동맹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가 이 외교 갈등이 되더니 이제 무역 분쟁으로 비화가 되었죠. 이게 결국 이제 군사 분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한일 관계가
1945년 해방 그리고 1965년 국교 정상화에 비견될 정도로 큰 변곡점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는 이 한일 관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벽지의 그 표현을 빌리면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시계 제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북한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미사일을 그 연속적으로 발사를 했죠. 예,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흘이 멀다 하고 발사를 했는데요. 총 7일을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실험을 한 거죠. 알다시피 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제 대놓고 이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핵 능력을 정강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혹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도전 7편 2장에 보면 어린 김호연 송도가 언제 개벽이 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해석을 하고 살아보면 알 것이다. 말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때가 너희를 가르쳐 주느니라. 또 도전의 2편 33장에서는요.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상제님의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호사님 묻고 답하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개벽지를 잘 읽어보시고 또한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비결이 이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을 구입을 해서 탐독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준비한 코너가 다 끝났죠? 예, 그러네요. 오늘 특히 이 환단고기를 같이 본 시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은 특히 추석이 있어서 중추가절이라고 하는데요. 하순경에는 단풍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깊은 성찰을 통해 큰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월간개벽이었습니다.